안녕하세요.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메달은 못 땄어도 정말 선전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지금 녹음하는 시점 아직 솔직히 얘기해서 올림픽이 안 끝났습니다만 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유도에서 단체전 동메달 딴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밀떡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내 뉴스가 좀 나왔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블랙 요원의 어떤 정보가 털렸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뉴스인데, 블랙 요원 하면은 뭐 영화에서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실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군과 관련해서 블랙 요원 하는 관련된 부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그건 이제 군과는 관련이 좀 없다고 봐야죠. 민간과 어떻게 보면 국내 정보기관하고 협력하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어떻게 보면 탑 그런 기관이고, 군과 관련된다면 크게 국군 방첩사령부하고 국군 정보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국군 정보본부 산하에 예하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첩사령부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국군 정보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보사령부에는 또 777 사령부라는 것도 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사령부가 크게 우리나라의 군 관련된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성격은 짧게 말씀드리면 국군 방첩사령부는 어떻게 보면 공격형이라기보다는 방어형이죠. 그렇죠. 옛날로 치자면 기무사 같은 그런 기관이고, 국군 정보사령부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에요. 해외나 국내의 정보, 특히 해외 정보를 입수하는 어떤 비밀 공작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블랙 요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기관 관련이겠구나. 지금 벌어진 사건이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편제나 이런 건 정말 보안사항이라서 보안 2급사항인가 될 거예요. 그래도 특급사항이라서 저희가 알 수도 없고, 혹시나 알았더라도 방송에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흔히들 얘기에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HID나 UDU 같은 그런 부대들이 있을 법한 그런 기관이 바로 국군 정보사령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블랙 요원 유출 털렸다 하면서 관련된 사령관 이야기 나오고요. 계급은 소장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여단장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은 또 준장이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사건의 발단이랄지 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으켜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재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최대한 담백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 정보기관 소속의 해커가 북한의 서버를 공격해서 뚫었는데, 그 안에 아군의 화이트 요원, 그다음에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서 급하게 소환 명령을 내리면서 요원들이 노출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아군의 요원한테 서버가 털린 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급하게 소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명단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원의 생명이 오가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또 없는 문제들이라 이 문제가 지금 하나 터졌고, 또 하나는 군무원이 관련해서 체포가 됐는데, 근데 이 군무원은 나는 이런 정보 잘 모른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보사 여단장이랑 정보사령관의 갈등이 불거지는 바람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문모모 소장이죠. 그 한 분은 이제 사령관은 소장이고, 그 밑에 있는 그 여단, 실질적으로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저 잔뼈가 굵은 모모 준장이에요. 그분 간에 서로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첩보원 007이나 제이슨 본은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존재들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정체를 숨기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요원들은 블랙 요원, 우리가 아는 정보원인 첩보원이라고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를린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그 영화에도 블랙 요원 아예 얘기가 나오는데, 블랙 요원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가요? 주로 정보사령부 산하에 있는 요원들인데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히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래요. 왜냐하면 크게 얘기하면 이제 예, 이분들은 일단은 위장 신분으로 해당 국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주로 뭐 건어물을 수입하는 사람, 건축업자, 여행사 이런 식당, 위장 신분을 가지고 우리 국가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득하는 일을 주로 하죠. 이건 예시죠. 네. 그거 외에 수많은 그런 다른 그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 요원들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 내보낼 수 있지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그들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블랙 요원으로 나가면 내일 나가면은 제 SNS에 제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위장 신분으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흔적이나 아니면 아날로그 흔적도 싹 지우고 완벽하게 신분 위장이 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블랙 요원이라고 하고, 대사관이나 이런 해외 기관에 그냥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제한되죠.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그들이 누구고 뭘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름을 걸고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화이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 이렇게 특히 정보하면 또 크게 다루고 있는 미국을 비교하자면 DIA의 산하에 있는 그 블랙 요원들 수준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소속의 분들의 어떤 정보가 털렸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런 그 블랙 요원들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건 뭐 그냥 커먼한 얘기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주로 활동 무대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섹터로 두기 때문에 전 세계겠지만 저희는 물론 이제 각국에도 다 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가 동북아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 동북 삼성. 동북 삼성 쪽 그런 쪽이 아마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남아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동북아든 동남아든 이게 털렸다는 건 커다란 이슈일 텐데 여기에 또 뭐 아까 잠깐 정 작가님 언급했지만 그런 관련이 있겠다 싶은 뭐 소송전도 벌어지고 했던 건데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뭔가요, 이건? 예, 일단 첫 번째부터 알아보면은 블랙 요원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정보 기관이나 운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정보사도 운영을 했죠. 근데 그 리스트가 넘어갔다는 점이 문제인데 해당 군무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블랙 요원의 리스트를 득할 수가 없어요.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대부분 정보를 하는 기관은 회계실, 뭐 작전 1실, 작전 2실, 작전 3실 이런 식으로 써 있지도 않아요. 방 번호가 번호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방 옆방에 있는 사람도 옆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절대 알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보의 세계에서는 언젠가 브리칭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보가 뚫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를 시키지 않고 다 분권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 군무원은 어떤 의도였는지 본인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그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그 정보를 모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본인은 내가 준 게 아니라 해킹으로 뚫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킹 당하기 전에 해킹이 맞다고 해도 해킹 당하기 전에 그가 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부터가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그걸로 들어가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를 잘 하시겠지만 군무원 한 명의 문제 같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예, 보안 시스템 전체를 다 고쳐야 되고 맞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안 시스템이 뚫린 게 심지어 뭐 전략 무기를 만드는 뭐 업체에서도 해외 엔지니어가 사진 다 찍고 반출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고 계속 이런 보안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뚫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감을 정말 크게 느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결어 수준에 이야기해야 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태상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준장과 그러니까 여단장과 사령관의 싸움이잖아요. 아, 예.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군대는 계급 사회죠. 물론 준장이 사관학교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했던 게 예전 같으면 동기가 자기 상관으로 와도 관두는 게 관례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바뀐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ROTC나 육사도 아니고 같은 쪽 선배 기수인데 이게 고소 고발까지 갔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갈등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원론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시스템적으로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준장은 그쪽 바닥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진급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예. 그런데 소장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군의 인사 시스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준장까지는 일반적인 군인이 진급을 하는데 소장부터는 정치적인 입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부터가 정권에서 임명을 시키잖아요. 이를 좀 편리하자면 고위 장성들을 자기와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쫙 앉히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부대도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특수성이 있는 부대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특수전사령부나 뭐 이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모르는 비전문가 사령관이 오면 문제가 그분들이 그냥 부대를 잘 서포트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항상 휘졌죠. 이 사람들도 내가 대단하니까 여기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부대를 이상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역대 사령관이나 지휘관 중에 좋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요새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의 이 원인이 그런 데서 기한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수가 뭐 더 하나 앞선다 뭐 뒤선다 이런 거는 다른 조직에도 그런 거 많아요. 뭐 어느 조직에 어느 또 회사에 뭐 팀장급에 있는 보직자가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군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여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좀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런 시스템,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군, 특히 군에서는 이런 전문가를 길러야 돼요. 뭐 각 병과에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이거는 정보를 다루는 정말 특수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잔뼈가 굵은 장교들이 내부 승진을 통해서 사령관으로 발탁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얼개가 완전히 이제 틀어져서 벌어진 정말 큰 문제고, 이것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태 기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사고는 엉뚱한 놈 치고 피해는 열심히 하던 사람 입는 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는 게,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정말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저새도 모르게. 그러면 그냥 아무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열심히 일하다 갑자기 규국령을 받았어. 그럼 자기가 나가게 되면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 블랙 요원이 몇 년 동안 힘들게 구축했던 정보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협조원을 구할 때 아니면 정보를 구할 때 내가 얘한테 정보를 넘겨주면 언젠가는 걸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정보를 넘겨주려고 하겠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딱 하나 다른 나라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게 인적 정보였잖아요. 휴민트. 그런데 이 휴민트 관련해서 진짜 큰 타격이 오게 돼서 저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휴민트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정권 문제인데, 나 어느 정권 어느 정부가 뭐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떠나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전부 또 갈아엎고 뭐 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휴민트 전력도 많이 좀 축소됐고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이런 게 완전히 더 덧붙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블랙 요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대비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뭐 블랙 요원들을 다 소환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대비일 텐데, 이게 만약 그런 것도 안 되고 이런 사건도 그냥 묻혀서 그냥 악화됐었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어디까지 이 상황이 이러면 악화될까요? 제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역공작이 들어올 수 있죠. 보통 뭐 정보기관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적국의 첩자를 잡으면 우리 쪽 일을 할 수 있게 이중 스파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 계속 뿌리를 계속 추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보 조직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블랙 요원이 적국에 가가지고 혹은 뭐 인접 국가에 가서 공작을 할 때 그 혼자서 모든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현지의 협조자라는 세력들을 두게 되는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협조자들이 많아져요. 그 협조자를 또 동원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문어발식으로 늘리게 되는 게 이
정보 공작, 휴민트의 어떻게 보면은 정석인데 지금 우리의 50명 정도의 이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협조자를 10명만 잡아도 500명입니다. 근데 북한은 연좌제가 있죠. 가족들을 또 10명 잡으면 5,000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소문이 한경도, 평안도 모든 데에 다 퍼질 거예요. 그래서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지면 우리가 다시 휴민트를 재생시키는데 회복 탄력을 시키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기간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과 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커다란 손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인적인 실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발을 막는 게 일단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바꿔야 된다. 이것이 뭐 이렇게 세 분 다 공감하시는 바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정보기관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그런 것 또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많은 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법입니다. 지금은 적국의 스파이는 우리가 조사하고 법에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의 스파이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스파이가 사실은 미국에서도 스파이가 올 거고요. 영국에서도 오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옵니다. 당연히 우리도 보내고요. 그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에 지금은 사실은 추방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법도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인식의 변화도 정말 필요하다. 아까 서두에서 또 중간 부분에 얘기하신 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전문가는 전문가에 맡기자. 그렇죠. 그래서 구조 개혁을 하고 중요한 자리의 사령관 또 전문성이 필요한 사령관은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커다란 교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정보는 컴퓨터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냥 명단으로 해놓고 그냥 본인만 보든지 했잖아요. 지금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연결해서 어떻게든 들어와서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와 연결 안 되는 장치에다가 넣어놓고 하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도 이런 정보전에서 털리는 건 또 털리고 그러니까 이건 끝도 없는 창과 방패의 또 하나의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인데 아무튼 그 말씀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만은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간에 새롭게 다루어 봤고요. 또 다른 시간에 이와 비슷한 주제나 안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안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 밀떡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